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이 하반기의 첫 출발인 7월의 첫날입니다. 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이 5월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장중에는 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이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 타이밍을 잡은 것인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17%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2802선, 2800선은 방어를 해주면서 그래도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중 흐름 살펴보면은요, 오늘 강보합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은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면서 현재 0.76% 상승한 84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선방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투톱은 조금은 그렇게 힘을 쓰진 못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CXL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해운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좀 신재생 쪽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는 흐름도 나타났고요. 자동차 쪽으로는 대형주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부품주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저희 방송과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수단은요, 이모저모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 마감 직전에 오늘 장에서의 특징적인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증시 상황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7월의 첫 거래일이죠.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마감한 미증시는 지금 대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정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지금 현재 전일 대비 0.17% 상승한 2,80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보합 출발했지만 오늘 2,800선을 넘어서며 이렇게 2,800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0.75% 상승한 846.7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는 상승 출발해서 꾸준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금 개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홀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개인이 360억 원, 기관이 32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842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각각 731억 원, 10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네, 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2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네요. 97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CXL 이슈로 오늘 상승하고 있죠. 0.25% 상승해서 81,7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다른 주들은 오늘 다소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 강세에 힘입어 지난
지난 하락세를 조금 만회하려는 모습입니다. 6.13%나 상승하면서 3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좋은 강세 흐름 보여줬던 현대차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 계약 수주가 지금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보여지면서 오늘 4.40% 상승한 7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차주들이 조금 약세네요. 기아도 오늘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6위부터 10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인 셀트리온, 지금 제약바이오주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짐펜트라에 대한 보험사 환급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2차 전지와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슈가 오늘 있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알테오젠은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신물질을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물질인 ALT-L9을 유럽에 허가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0.18%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테마로 상승 중이고요. 엔캠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2%나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과 삼천당 제약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이슈로 함께 상승 중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남은 시간도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보경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하반기의 출발,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그래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네요. 계속해서 방송 챙겨보시면서 포트 전략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자, 편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이 경기 화성시의 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되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위험이 있는 공장 시설 점검과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렇다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장래부터 발인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화성시청에 마련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통합 심리지원단을 통해 심리지원을 지원하고 유가족에게 산재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여러 대책이 빠르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밖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와 전기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또 준비 중인 다른 지원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여러 금융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또 범죄와 관련한 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인터폴과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 확인을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들려온 소식이 이 불법 사금융 범죄 대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정대는 서민층 피해가 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 대출 추심 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지금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과 나경원, 또 윤상현 의원 이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이름으로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한 후보 측은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또 특검법에 대해서도 내 후보가 지금 3대1 구도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 주말에는 새로운 신조어, 이 공안증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이었는데요. 당권 주자와 그 캠프들 사이에서 한이라는 글자를 차용해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다른 당권 주자들의 공포 심리를 뜻하는 공안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공안증은 보통 축구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공안증, 이 단어 자체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상황인 걸까요? 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를 상대로 배신의 정치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이 이러한 공세로 당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로 인해 미래에 더 큰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나경원 후보 측에서 강한 반박을 했다고요? 네, 나경원 후보 캠프의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은 공안증의 다른 이름은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며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유세 현장 인터뷰에서 최상병 특검을 받으니까 야권은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는 끝없는 특검 정국으로 갈 거고 그 하나하나가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후보의 성씨 한을 차용해 비판을 가하며 한 개인의 적개심이 보수의 아픈 역사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측에 강한 반박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원희룡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안증이 맞다며 한 후보의 경험 없음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며 한 후보가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 정국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큰 약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당대표 자리를 놓고 벌이는 권력 싸움이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 당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이고 앞으로의 결속력을 다지는 자리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당의 통합과 단결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또 그 밖에 특검법 시리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라고 조사를 촉구했다고요? 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그 당대표 후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될 참사특별위원회가 한동훈 후보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잘 들어맞지 않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특검법이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이 사실 뭐 나경원 당대표 후보의 말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서 또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최혜병 특검이 이번 주부터 표결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공언한 대로 특검 임명 주체를 바꿔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주 월화수 중 본인을 지지한다는 17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특검법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당권 경쟁에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가 들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22대 원구성을 모두 마치고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정을 예상했던 대로 시작부터 보여졌습니다. 네, 야권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등 여러 쟁점 현안을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정치 공세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22대 국회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운영위에 출석한 대통령실 인사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총 16명이 출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위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첫 공식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의 첫 공식 활동 더욱더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이 준비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문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한 질의도 예상이 됩니다. 여러 질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대응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은 야당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도 정치적 공세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야당의 편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운영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정무장관실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이번에 정무장관직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 실장은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준 편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3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한 10분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우리 시장에서 나눠볼 이야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이죠. 7월 1일입니다. 이 상반기와 6월의 수출입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좀 잘 나온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무역 이쪽을 통해서 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출과 무역에 집중이 된 나라인데요. 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 6월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80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올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요, 2018년 이후로 이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570억 정도, 그다음 수입은 7.5% 감소한 490억 달러 규모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나타냈다,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 달러를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출과 무역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오늘 화장품 쪽으로도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IT 쪽이었습니다. 이 IT 수출은 4개월 연속, 이 합산 수출액은 8개월 연속해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출 플러스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품목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수출 성장을 이끌어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9%를 증가했다고 하고요. 6월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역대 최대 실적인 1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해졌고요.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따로 살펴보시면은 이 미국의 수출이 역대 6월 중 최대치인 1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월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 이 11개월 연속해서 월별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중국 쪽으로의 수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중국으로의 수출도 살펴보시면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증시도 살펴보시면 우리 증시도 상반기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훈풍을 보여왔잖아요. 이 외국으로의 수출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앞으로의 수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으로 반도체가 다 잘 나가진 않았고요. CXL 관련주로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입 동향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 탑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7월 1일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하반기 시작이자 무더위 장마철 시작이기도 한데요. 무더위를 수익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탑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신세계건설인데요. 이 신세계건설이 무기업 신세계그룹의 역점 사업인 스타필드 청라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어서 지난달 28일 장 마감 후에는 공시가 됐는데요. 개장 직후에 19% 급등세를 보이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주 금액은 지난해 4월에 계약한 사전공사 금액에 신축공사 또 전기공사를 합하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스타필드 청라는요, 오는 8월에 착공을 해서 27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하 3층 또 지상 6층 규모로 멀티 스타디움 또 호텔, 대형 쇼핑몰로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1년 내내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열리는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신세계 건설은요, 대규모 공사 수주로 인해서 올 하반기부터 유동성 우려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1.55%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또한 그룹 안팎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성 강화 등 또 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신세계건설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4위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유진로봇입니다. 유진로봇은 로봇 제조사 그룹인데요. 자율주행 운송 로봇을 우선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6%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9% 오른 8,460원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운송 로봇 AMR을 또 우리 돈으로 31억 원가량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거래 상대방은 비밀 유지 요청으로 인해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개별 기준 매출액의 10.11% 수준인데요. 계약 기간은 27년 2월 1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2차 전지주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로봇주들, 요즘은 좀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3위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HVM입니다. 이 HVM은 첨단 금속 제조 기업입니다. 이 상장하고 2거래일을 맞이히 했는데요.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1.7배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그 상승폭을 다소 제한한 모습인데요. 지금 5%가량 하락한 모습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HVM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한국진공야금이 전신입니다.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는 올해 예상 매출액을 574억 원, 또 내년 매출액을 1,058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우주 분야 첨단 금속을 공급했던 독점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또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은 우주 분야에 또 관련이 된 만큼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펩트론입니다. 이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소식에서 오늘 상승세가 더욱 이어졌는데요. 이 강세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1%로 강세 이어지면서 지금은 17% 오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펩트론이 개발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대포입니다. 반감기가 짧아서 주 1회 주사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월 1회만 주사가 가능하도록 약효를 연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속형 비만 치료제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바이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력을 요구하는 데다 미국, 유럽 진출 가능성 또한 높아서 호재로 평가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주가 측면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어서 1위 공개합니다. 1위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지난 6월 27일이었죠. 그때 독일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중에는 14% 강세까지 보였는데요. 지금은 1.9% 오르며 53,600원 지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독일 제약바이오 기업 클로케 그룹과 함께 위탁 개발 생산 전문 회사 IDT 바이오로지카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로 인해서 글로벌 백신 또 위탁 생산 10여 안에 드는 CDMO 기업으로 또
항암 바이러스 기술과 설비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 인수를 통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기업으로 인해서 성장하기 위한 또 수준으로 인프라 확보를 하기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안지용 사장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또 넓어지고 지역도 미국, 유럽, 브라질로 또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지난해 말까지 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인수합병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확보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또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확대할 만큼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장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 살펴보시면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2,80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였습니다. 0.8% 상승하면서 847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후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조금 더 이끌어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지금 한 11시, 1시 정도 그 정도부터는 지금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 기관 500억 원대 매수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지금 바이오를 중심으로 오늘 장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좋은 흐름 속에서 그래도 마감을 했네요. 내일도 저희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서 장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됐죠. 우리 경제, 이 미국의 불확실성과 이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방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 전망 어떻게 될지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여러 가지 이야기 항상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쭙고 싶은 게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미 대선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의 증시의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이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트럼프가 압승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바이든 쇼크가 정말 현실화됐다 이러한 말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도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기름값도 오릅니다. 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서학 개미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지 앞으로 전망과 함께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대통령 유세가 이제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됐는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1세이고 트럼프 대통령 한 78세 정도 됩니다. 나이는 둘 다 한 3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고 또 머뭇거린다든지 또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기대 이하로 이제 토론을 잘 마쳤기 때문에 지금 뉴욕타임스나 주요한 언론사가 민주당은 정말 후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께 있었던 바이든 가족의 회의에서는 일단 끝까지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원래 당초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에는 바이든은 정상적인 미국인의 시각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미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게 주장이었고 트럼프는 미국 중심에 이끌어가겠다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최고 6배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 50% 정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또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올 것이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서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중국과 북한이
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또 위협이 더 증가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이다. 아주 장단점이 아주 크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지지하는 것은 전기차라든지 환경 분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차 시장들이 좀 약세가 좀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석유화학이나 전통적인 미국 주식입니다. 헬스케어 분야라든지 공화당과 미국의 전통 주식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엇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 2, 3위가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인데 모두 다 인공지능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가 만들어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현재 인공지능을 응용하고 있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뒤져서 인공지능을 늦게 도입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애플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 개의 종목을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고,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앞으로 도태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인공지능 테마를 항상 명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요. 뭐 대선 토론 이후에 뭐 트럼프가 압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좀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좀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쪽으로는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좀 이 미국의 시총 1, 2, 3위 기업을 살펴봐라. AI로 엮인 테마들을 봐라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국내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그룹 저희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박 2일 뭐 토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업에 대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AI와 반도체 분야에 80조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SK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HBM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있고요. SK는 원래 석유화학 분야라든지 SK텔레콤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입니다. 또한 굉장히 급여도 많이 주고 인재를 많이 흡수했는데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그 이혼 소송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됐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면 1조 4천억 원 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SK한이 위기가 될 것이고, SK가 이번에 1박 2일로 회의를 했던 가장 큰 내용은 SK온 관련된 겁니다. SK온의 적자가 지금 수천억 정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분야에서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가 회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끌고 나가기로 한 것은 인공지능 분야와 HBM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80조를 투자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SK온과 관련돼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배터리 분야가 좀 더 개선된다면, 전기차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0%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차는 2050년까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엔비디아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에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이번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 라인을 하나 까는 데는 현금이 한 1조 원 정도 듭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야만 반도체 라인을 정설하고 있는데, 최근에 산업은행에도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0%, SK하이닉스가 한 20% 이상 독점했는데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SK도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한 과대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1박 2일에서 회의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노소영 회장도 본인이 SK에서 1조 4천억을 만약에 이혼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SK 지주사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본인의 3명의 자녀가 전부 다 SK의 임직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SK의 근거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SK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SK그룹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상반기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이와 같이 HBM 반도체를 현재는 납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더 빨리 만들었고 우리가 HBM 반도체는 230차선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16차선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배, 20배가 되는 것이 바로 HBM 반도체고 초고속망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앞서서 납품을 하게 되었고 지금 엔비디아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서 주가도 앞으로 전망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SK그룹 위기를 논하고는 있지만 HBM 쪽으로 SK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쪽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해운주와 조선주 이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이 슈퍼사이클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 조선주와 해운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운주와 조선주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함께 1, 2등을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LNG선이라든지 특수선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등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주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해운 관련주는 최근에 해운의 운임료가 3.5배 정도 크게 폭등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해상 운송 이용료가 3.5배 정도 크게 올랐고 바로 이런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한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독일이 80%로 1위이고 한국이 75%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수출과 수입이 활발히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호혜가 되고 수호를 받는 것이 바로 해운주, 조선주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수혜적 운하를 통해서 운송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쟁이 악화된다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상 운송 비용이 한 8일 정도 더 시간이 걸리고 되고 비용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지게 되면서 해운주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고 운송료가 오른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오른다. 바로 하반기에 갈수록 해운과 조선주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해운과 조선 앞으로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12주 연속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반기에도 좀 주가의 흐름을 신중하게 쳐다보면서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을 옮겨봐서요. 오늘 코스닥이 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셀트리온이 신약을 계속해서 내놨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또 하반기에 바이오주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후에는 어떻게 업종을 이끌어 갈 것인가 했을 때 사람이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이 목표로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반도체 다음의 업종으로 바이오 분야를 선택했고 삼성 바이오가 전 세계에서 생산력은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송도 공장도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바로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날개도 튼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전 세계가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이라든지 특허를 개발하게 될 때 보통 드는 비용을 특허를 받는데 한 1조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임상을 거쳐야 되고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되고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게 된다 그러면 꾸준하게 그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량한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특허도 신청하고 계속 미국의 FDA 임상시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주가 우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바로 삼성 바이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이 바로 같은 이유다. 우리가 반도체 시장보다도 한 5배에서 10배 이상 큰 것이 바로 바이오 분야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현재 우리나라 88세에서 한 90세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고 생산은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주가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제약 바이오도 하반기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좀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생산력이 세계 1위다 뭐 셀트리온까지 사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FDA 승인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아서 좀 이러한 소식들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수다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의 첫날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을지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는데 장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졌습니다. 0.23% 상승한 강보합선에서 움직였는데요. 2804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그래도 2800선 탄탄하게 지켜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0.8%대 상승하면서 84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힘을 내주면서 오늘 코스피보다는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수급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물량이 그래도 각각 크지는 않은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에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 나타나다가 오후장 들어서 뭐 2시 한 48분 정도에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539억 원 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가 나타났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대, 외국인은 100억 원대 지금 매수하는 흐름까지 나타나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저희는 이렇게 내일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